여보, 우리 귀촌하길 잘했다. 1억 5천만 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팔리지도 않는 집을 뒤로 한 채 저는 도망치듯 고향을 떠났습니다. 남해의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물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했던 낭만이 처절한 악몽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이 작은 마을의 높은 벽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아야 했을까요? 텃세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감옥, 그리고 우리가 외면했던 시골의 잔인한 현실, 귀촌을 꿈꾸는 당신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2년간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귀촌을 결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제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십시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박철수, 올해 62살입니다. 35년을 건설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아파트 골조를 올리고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수백 채의 건물을 지었지만 정작 제가 편히 쉴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 소장이라는 자리는 화려하게 들릴지 몰라도 실상은 달랐습니다. 새벽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날씨가 춥든 덥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현장은 돌아가야 했습니다. 콘크리트 먼지를 마시며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귀는 항상 공사 소음에 절어 있었고 목은 늘 분진으로 칼칼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편히 쉬겠다는 막연한 약속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들과 딸 둘 다 일찍 결혼을 시켰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짝을 찾아줬고 혼수도 넉넉히 챙겨줬습니다. 그러고 나니 집이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남은 아파트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35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결승선에 도달하고 나니 다음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현장을 떠나던 날 후배들이 조촐하게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주차장에 혼자 서는 순간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5년을 채운 날이었는데 왜인지 허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일 낮에 집에 있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 권유로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회사 검진을 대충 받고 넘어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상 없겠지 하는 자만으로 결과지를 받아드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혈압이 꽤 높으세요. 당뇨 수치도 경계선입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5년을 먼지 마시고 버텼는데 몸이 먼저 백기를 드는 건가 싶었습니다. 처방전을 손에 쥔 채 병원 복도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이게 이제 제 일상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아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여행이나 다녀올까요? 당신 퇴직하고 나서 제대로 쉰 적이 없잖아요. 어디를 갈까 이야기하다가 아내가 남해를 꺼냈습니다. 거기 바다가 정말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공기도 맑고. 사실 저는 남해 태생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부모님 손을 잡고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가끔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철수야, 남해 바다는 에메랄드 빛이야. 한국에서 제일 맑은 바다지. 어릴 적 흘려들었던 그 말이 왜인지 그날따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해에 도착하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남해대교를 건너는 순간부터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초록빛 산과 파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바람이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맡던 매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싱그러운 바다 냄새. 숨을 들이쉬는데
폐 깊은 곳까지 공기가 꽉 차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공기 진짜 맑다. 35년 동안 먼지와 소음 속에서 숨을 제대로 쉰 적이 없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에메랄드 빛이라는 말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투명한 초록빛 바다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졌고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공사장 소음도, 자동차 경적 소리도, 누군가 재촉하는 목소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파도 소리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바람을 맞으니 가슴 속에 묵은 것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살면 어떨까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와 숙소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울에서 먹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혈압, 당뇨.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고. 서울에서 그게 가능할까?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 층간소음으로 예민한 아파트, 퇴직했어도 어딘가 늘 쫓기는 기분. 서울은 건강을 챙기기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도시였습니다. 반면 이곳은 달랐습니다. 공기가 맑고 바다가 있고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키울 수 있고 조용하고 여유로웠습니다. 여기서 살면 건강해질 것 같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사흘간의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 진짜로 내려오는 거. 아내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해는 제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기억은 없지만 이 땅이 제 뿌리라는 생각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생 남의 집을 지어줬는데 은퇴 후만큼은 진짜 제 고향 땅에 제 손으로 집을 고쳐서 살아보고 싶다는 로망. 건강도 챙기고 고향도 찾고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늙어가는 것. 설레는 낭만이었습니다. 달콤한 낭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낭만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리던 그림이었는데 막상 알아보기 시작하니 현실이 되는 것 같아 설렜습니다. 인터넷으로 남의 부동산을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귀촌 성공 사례를 찾아보고 귀농귀촌 관련 카페에 가입해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성공 사례들이 넘쳐났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리는 부부, 마당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는 은퇴자, 도시에서는 꿈도 못 꿨던 넓은 마당과 탁 트인 자연을 누리는 사람들.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저는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전라도 시골 출신입니다. 어릴 때 논밭에서 뛰놀며 자랐고 서울로 올라와 저와 결혼한 후에도 늘 텃밭 하나 가꾸는 게 꿈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찬성이에요. 텃밭도 가꾸고 바다도 보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들한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남해요? 너무 멀고 시골이잖아요. 아들은 대뜸 반대부터 했습니다. 아버지 혈압에 당뇨까지 있으신데 병원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기 큰 병원 있어요? 서울처럼 10분 거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나이 드실수록 교통이 편해야 하고 병원이 가까워야 해요. 시골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아이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걱정은 고맙지만 아빠가 알아서 할게. 공기 좋은 데서 잘 먹고 잘 쉬면 혈압이고 당뇨고 나아진다고. 아이들은 끝내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그때부터 서울과 남해를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 4번씩, 때로는 주말마다 내려갔습니다. 부동산 사무소를 여러 곳 돌아다니며
매물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남해에는 낡은 빈집이 참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마저 세상을 뜨고 나면 집은 그냥 방치됩니다. 마당에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고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지고 창문은 깨진 채로 바람을 맞는 집들. 가격은 쌌습니다. 2천만 원짜리도 있었고 3천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집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데서 살 수는 없지. 저한테는 예금 1억 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결혼시키고 그래도 꼬박꼬박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2억도 있었습니다. 35년 근속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전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새로 이사 갈 집이 생기니 굳이 비워둘 필요가 없었고 전세 보증금이 들어오면 생활비에도 여유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총 자산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몇 달을 발품 팔아 돌아다닌 끝에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자리였습니다. 언덕 중턱에 위치해 마당에 서면 남해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땅이 200평, 낡은 단층 주택이 딸려 있었습니다. 집 자체는 오래됐지만 구조는 튼튼했고 무엇보다 그 전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가격은 땅과 집 합쳐서 1억 원.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집이야.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설레서 떨리는 건지 긴장돼서 떨리는 건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뷰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는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되어 젊은 부부와 계약을 했죠. 집이 워낙 관리가 잘 돼서 바로 계약하고 싶대요. 부동산 사장의 말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이 정도면 남해에서 황제처럼은 아니어도 부족함 없이 살겠네. 그 재정적 자신감이 저를 더 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을 사고 나서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자신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35년 건설 현장 소장. 집 짓는 건 제 평생업이었습니다. 남들은 리모델링 업체에 맡기고 바가지 쓰고 후회한다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직접 설계하고 직접 업체 선정하고 비용도 아끼고 품질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뭘 걱정해. 리모델링 예산은 3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최신 단열재를 넣어 겨울 난방비를 줄이고 현대식 주방으로 바꿔 아내가 편하게 요리할 수 있게 하고 욕실도 새로 고치고 마루도 깔끔하게 교체했습니다. 마당도 손을 봤습니다. 텃밭 자리를 만들고 작은 평상도 하나 놓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평상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그림. 생각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판에 자꾸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었죠. 담장 너머로 기웃기웃 들여다보더니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서울 양반, 여기는 바닷바람이 매워서 단열재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벽을 더 두껍게 쳐야지. 배수구 구멍을 그렇게 작게 빼면 태풍 올 때 마당이 한강돼. 지붕 기와를 왜 굳이 갈아? 그냥 더 씌우기만 해도 충분한 걸 돈 아깝게.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도가 지나쳤습니다. 허락도 없이 마당 한복판까지 들어와 시공 중인 벽을 지팡이로 툭툭 치며 훈수를 두는데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내가 35년 경력인데 동네 어르신들이 뭘 알겠어. 속으로 끓어오르는 화를 사귀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건설 현장에서 소장만 30년 넘게 한 전문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어르신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에구, 전문가라니 우리가 할 말이 없네. 알아서 잘하겠지. 하지만 그건 인정이 아니라 선긋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사비 3천만 원에 이사 비용, 새 가전 가구 이것저것 들어가다 보니 총 지출이 1억 5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평생 살 집인데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아. 이 정도는 써야지. 아직 여유 자금은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도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짐을 풀고 마당에 나섰습니다. 저녁 햇살이 바다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금빛으로 물든 남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내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죠?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우리 인생 사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창문을 타고 들어왔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꿈에서도 웃음이 날 만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제가 남해에서 아무 걱정 없이 푹 잘 수 있었던 마지막 밤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살림을 푼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상의해서 마을 주민들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다 싶었습니다. 돼지 한 마리 분량의 수육을 준비하고 막걸리와 음료를 넉넉히 챙겼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에 자리를 펴고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 마을에 새로 터를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마을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흐뭇하게 웃으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잘 왔어, 잘 왔어. 서울 사람이 우리 마을 택해줬으니 고맙지. 아이고, 음식 잘 차려놨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아내도 이 집 저 집 어르신들 옆에 앉아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치를 연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전에 마당에서 텃밭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이장이었습니다. 6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뒤로 마을 간부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사 오셨으니 인사도 드릴 겸 드릴 말씀도 있어서요. 마루에 앉아 아내가 내온 커피를 마시며 이장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마을에 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장이 설명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이 길 닦고 이 수로 고치고 마을 환경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외지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 혜택을 누리시는 거니까 일정 부분 기여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요? 이장이 손가락을 폈습니다. 150만 원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한숨을 한번 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에 보탬이 된다면 내겠습니다. 이장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박 선생님 같은 분이 오셔야 마을이 발전하지요. 150만 원을 낸 후 한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주민들의 눈빛도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고 마주칠 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어르신도 생겼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자리 잡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났을 때 이장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뭔가를 팔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에 마을 경로당 보수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붕도 새로 얹어야 하고 내부도 손봐야 해서요. 공사비가 좀 나오는데 주민들이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얼마씩이요? 가구당 50만 원입니다. 저는 속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발전기금 낸 지 2달도 안 됐는데 이장님, 저희는 발전기금도 냈는데 이건 별도로 또 내는 건가요? 이장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발전기금은 발전기금이고 이건 경로당 공사비입니다. 어르신들 쉬시는 곳인데 박 선생님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르신들 쉬시는 곳이라는데 어떻게 안 내겠다고 합니까? 저는 또 50만 원을 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이번에는 마을 부녀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추석 마을 잔치를 하는데요. 찬조금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내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30만 원씩 하시는데요. 아내가 저한테 눈짓을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잔치 찬조금. 이것도 거절하기 애매한 명목이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3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장이 네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마을 공동 장비 이야기였습니다. 박 선생님도 텃밭 하시잖아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경운기하고 예초기 좋은 걸로 사면 다들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가구당 분담금이 80만 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말했습니다. 이장님 잠깐만요. 발전기금 150만 원, 경로당 보수비 50만 원, 찬조금 30만 원. 벌써 230만 원을 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이번엔 또 80만 원이요? 이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공동 장비는 박 선생님도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장님, 저는 개인 장비가 있습니다. 공동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시면 나중에 마을 공동 작업에서 빠지시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이사 온 후로 얼마나 더 내야 이 마을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이장이 돌아간 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마을 잔치도 열었잖아요. 발전 기금도 냈고,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영원히 외지인이었습니다. 돈을 내도 외지인, 잔치를 열어도 외지인, 웃으며 인사해도 외지인. 그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저는 그때서야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아내가 마을 슈퍼에 갔을 때였습니다. 물건을 고르다가 아내가 무심코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 여기 라면 가격이 이거예요? 읍내보다 많이 비싸네요. 혼잣말처럼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운터에 있던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럼 읍내 가서 사세요. 아내가 집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장바구니를 내려놨습니다. 표정만 봐도 짐작이 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내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 슈퍼는 읍내 마트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렇다고 읍내 마트까지 가려면 차로 30분을 달려야 했습니다.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택배가 왔습니다.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숨 쉬듯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같은 물건을 주문해도 사흘이 걸렸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부품이 있어서 주문했는데 배송까지 사흘이 걸린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울이었으면 1시간 안에 해결됐을 일이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불편함들이 하루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서울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시골 생활이라는 게 참 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밀어내면서 다른 손으로는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아내가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갔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대문 앞에 낡은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복 대여섯 마리와 투박하게 뜯어낸 미역 한 묶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쪽지 같은 건 없었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바구니를 들고 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이걸 갖다 놨을까?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가 전복죽을 끓였습니다.
한 숟가락 뜨는데 바다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아, 이게 남의 맛이구나. 며칠 후에야 알았습니다.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70 중반쯤 되신 분인데 혼자 사시면서도 새벽마다 바다에 나가 해산물을 손질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직접 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셨습니다. 제가 어르신 혹시 전복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쭤보니 내가 왜 그런 걸 갖다 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대문 앞에 또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텃밭 일도 거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텃밭에서 마늘 심는 걸 보고 계시다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심으면 안 되지. 간격이 너무 좁잖아. 아내가 어리둥절해서 쳐다보니 할머니가 쪼그려 앉으시더니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늘은 이만큼씩 띄워야 해. 너무 붙으면 서로 뿌리가 싸워서 다 작아진다고. 아내가 감사합니다. 어르신하니 뭘 감사해. 잘못 심는 거 보기 불편해서 그러지. 퉁명스럽게 말씀하시고는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눈을 찡긋했습니다. 수확철이 되자 저희 부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금치 수확하는 날, 마늘 캐는 날, 이 집 저 집 일손이 달릴 때 저희도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호흡도 안 맞고 제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금치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틀면서 뽑아야 해. 마늘 줄기 잡지 말고 뿌리 옆을 호미로 파고 들어와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현장 소장 35년에 마늘 캐는 법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들 내외와 딸 내외가 함께 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도착하자마자 마당으로 나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여기 진짜 좋네요. 저 바다 봐요. 뷰가 진짜 너무 좋은데요? 딸도 거들었습니다. 공기가 달라, 진짜. 서울이랑 숨 쉬는 느낌이 달라. 며느리와 사이도 마당 평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너무 반대했나 봐요. 여기 정말 좋은데요? 아이들의 말에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이 맛에 오는 거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마당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텃밭에서 딴 상추, 옆집 할머니가 주신 전복으로 만든 전복찜,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 아들이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이거 어떻게 끓인 거예요? 식당에서도 이런 맛 못 먹어봤어요. 아내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재료가 달라. 직접 키운 거고 직접 담근 거니까. 저는 그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평생 바빠서 가족이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 밥 먹은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마을을 한 바퀴 산책하고 돌아오더니 표정이 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을 분들이 우리한테 좀 이상하게 보던데요? 무슨 소리야? 아니, 마주치는데 인사해도 그냥 지나치고 수군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만 그렇게 느낀 건가요?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슈퍼 앞에서 어르신들이 우리 보더니 말을 딱 끊더라고. 뭔가 불편한 느낌이었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그런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해봐. 여기 오래 사실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경치는 진짜 좋아요. 근데 경치 좋은 거랑 살기 좋은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연세, 이 분위기에서 버티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여기도 결국 사람 사는 데인데 여긴 아버지, 어머니 편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너 며칠도 안 있어 봤잖아. 아빠가 알아서 한다. 아들이 더 말을 이으려다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서울로 돌아가는 날 차 트렁크에 짐을 싣다가
딸이 아내 귀에 대고 뭐라 속삭였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뭐라 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서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상 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좋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을의 텃세도, 불편한 시선도, 쌓이는 돈 요구도, 그 모든 것들이 이별 하나에 잠시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별을 아무리 바라봐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사 온 지 1년쯤 지난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해 남해는 유난히 가물었습니다. 4월부터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았고 논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의 상추가 축 늘어지고 마늘잎이 끝부터 노랗게 말라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호스를 들고 텃밭을 돌았습니다. 이러다 다 죽겠는데 그때 마을에는 공동수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을 여러 논밭으로 나눠주는 오래된 수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함께 관리해온 생명줄이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이 수로의 물이 논밭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 물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땅이 있고 내 텃밭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수로 쪽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옆 논에는 물이 흘러들어가는데 제 텃밭 쪽으로 오는 물길이 가늘어지더니 결국 끊겼습니다. 처음엔 수로 어딘가가 막혔나 싶었습니다. 직접 수로를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막힌 곳은 없었습니다. 물길이 제 쪽으로 오기 전에 다른 방향으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제 텃밭으로 오는 수로 물길이 끊겼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이장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공동수로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봄마다 수로 청소를 같이 하고 수리비도 같이 부담하는데 박 선생님은 그걸 안 하셨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로 청소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저는 공지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마을 단체방에 올렸는데요. 저는 그 단체방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사 올 때 누군가 초대해 줬어야 하는데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는 그 단체방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초대를 안 해줬어요. 공지를 못 받은 건 제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수로 청소에 참여를 안 하셨으니 이번 가뭄 기간엔 물 사용 순번에서 빠지시게 됩니다. 저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공지도 못 받고 초대도 못 받고 그러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줬어야지요. 제 텃밭 작물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마을 규약이 그렇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규약이요? 그 규약을 저한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사 올 때 누가 설명해 줬습니까? 박 선생님, 여기서 살려면 마을 규약을 먼저 알아보셨어야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35년 동안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수백 명의 인부를 관리했고 억대 공사를 책임졌습니다. 그런 저도 이 작은 마을의 수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법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 외지인이 그 규칙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로 문제로 이장과 크게 다툰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에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팔순 어르신이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씩씩거리며 지나가려는데 어르신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리 와 앉아봐. 저는 마지못해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이 한참 바다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서울 양반, 많이 억울하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르신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린 여기서 나고 자랐어. 이 바다에서 먹을 걸 건지고 이 땅에서 농사지어 자식들 키웠어. 수로 하나가 막히면 우리 밥줄이 끊기는 거야. 당신한테는 저 바다가 풍경이겠지. 저 산이 배경이겠지. 하지만 우리한테는 저게 전부야. 목숨줄이라고. 그러니 예민할 수밖에 없어. 외지 사람이 들어오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해줘.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낭만을 품고 왔습니다. 건강을 찾으러, 쉬러,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늙어가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한테 이곳은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버텨온 생존의 공간이었습니다. 같은 땅을 밟고 서 있지만 저와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눈으로 이 마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텃밭에 들어가 봤습니다. 상추는 이미 반쯤 죽어 있었고 마늘 잎은 완전히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물이 끊긴 지 며칠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쪼그려 앉아 말라버린 마늘 잎을 만졌습니다. 아내가 그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사 오기 전 제가 꿈꿨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며 건강해지고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 먹고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늙어가는 것. 그 그림 어디에도 수로가 끊기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이 불어나는 장면도 없었고 슈퍼에서 핀잔 듣는 장면도 없었고 택배가 사흘씩 걸리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낭만은 낭만이었고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그 둘 사이의 간격이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그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수로 문제는 결국 제가 한 발 물러서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을 공동 작업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겠다고 했고 수로 수리비 분담금도 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텃밭 작물이 다 죽어가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가을 남해는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산을 물들이고 바다는 가을 햇살을 받아 더욱 짙은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마당 평상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당뇨약을 먹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것만큼은 서울에서 누릴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그래도 여기 잘 왔어. 스스로를 다독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병원이었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은 한 달에 한 번씩 타야 했습니다. 읍내에 작은 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 정도야 감당할 수 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달랐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날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뒷목이 뻣뻣해지는 느낌. 서울이었으면 걸어서 10분 거리 병원에 바로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서는 차를 몰고 30분을 달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의원이 문을 연 시간에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엔 읍내 의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응급하지 않으면 그냥 참아야 했습니다. 큰 검사가 필요할 때는 더 문제였습니다. 종합병원을 찾아가야 했는데 가장 가까운 큰 병원이 진주에 있었습니다. 차로 1시간이 넘었습니다. 아내 운전 솜씨가 좋지 않아 제가 직접 운전해야 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 1시간 넘게 운전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집 근처의 병원이 허다했고 버스 2정거장이면 대학병원 외래를 갔습니다. 그 편리함이 공기처럼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없어지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알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아내도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내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어디가 아파? 얼마나 됐어? 아까부터 좀 이상하더니 지금은 너무 심해요. 배가 쥐어짜는 것 같아요. 서둘러 불을 켰습니다. 아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를 떠올렸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새벽 2시였으니까요. 응급실을 가야 했습니다. 남해에는 응급실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은 진주였습니다. 차로 1시간 넘게 달려야 하는 거리. 새벽에 어두운 해안도로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 키를 집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내가 빨리 갈게. 아내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남해 해안도로는 낮에 보면 드라이브하기 좋은 아름다운 길입니다. 하지만 새벽 2시에 그 길은 달랐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했고 도로는 구불구불했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조수석에서 배를 감싸 쥐고 낮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악셀을 밟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어두운 도로를 달리면서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만약 더 심각한 상황이면 어떡하지? 여기서 쓰러지면 구급차가 오는 데만 얼마나 걸릴까? 내 혈압이 지금 얼마나 올랐을까?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바다가 예쁜 건 나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아름다운 자연이 거대한 장벽이 됐습니다. 도시에서는 10분이면 응급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1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그 1시간이 그날 밤만큼은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급체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고생시켰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괜찮아서 다행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남해 바다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 같았으면 차를 세우고 한참 바라봤을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엑셀을 밟았습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를 눕히고 저도 소파에 걸터 앉았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사 오기 전 건강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맑은 공기, 좋은 먹거리, 여유로운 환경. 그러면 혈압도 잡히고 당뇨도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가 아픈 날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두운 밤길을 1시간 동안 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아직 두 사람 다 그럭저럭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이 정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다리가 더 불편해지고 몸이 더 약해지면 그때도 이 길을 달릴 수 있을까? 아이들이 반대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나이 드실수록 병원이 가까워야 해요. 그때는 귀찮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제는 달리 들렸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니어에게 병원 근처에 사는 것, 이른바 의세권이 왜 중요한지를 저는 그날 새벽 어두운 해안도로 위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응급실을 다녀온 후 며칠간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몸을 추스르느라 방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고 저는 텃밭을 돌보다가도 자꾸 멍하니 서 있게 됐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 즈음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응, 이제 좀 나아졌어. 아버지, 저 사실 많이 걱정됐어요. 새벽에 혼자 그 먼 길 운전하신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올라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한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바다색이 조금 짙어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바람도 선선했습니다. 이 풍경만큼은 서울에서 절대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아름다움이 예전처럼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 내외와 딸 내외가 함께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다 같이 앉았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짐작이 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반대할 때는 그냥 걱정이 앞서서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응급실 다녀오신 거 듣고 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여기 계속 사시면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 아들이 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도 알아요. 아버지가 여기 얼마나 공을 들이셨는지 집도 인테리어 할 때도 하나하나 직접 다 신경 쓰시고 마을 잔치도 여시고 발전 기금도 내시고. 근데 아버지, 솔직히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들이 계속했습니다. 마을 분들이랑 갈등도 있으시고 어머니 건강 문제도 있고 아버지도 몸 관리하셔야 하는데 지금 스트레스가 서울에 계실 때보다 더 많아 보이거든요. 건강 때문에 내려오셨는데 오히려 건강이 더 걱정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공기는 맑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맑지 않았습니다. 이사 온 후로 편하게 잠든 날이 며칠이나 됐나 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발전 기금 문제, 수로 갈등,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쌓이는 생활 불편, 그리고 그날 새벽 어두운 해안도로 건강을 찾으러 왔다가 스트레스만 더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따라 내려온 거잖아요. 당신이 결정하면 나는 따를게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여기가 힘들다고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슈퍼에서 핀잔 들은 날도, 마을 사람들 눈총이 따가운 날도, 새벽에 응급실 다녀온 날도 다 혼자 사겼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마을을 걸었습니다. 이 마을에 처음 발을 들인 날을 떠올렸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에 반하고 맑은 공기에 반하고 고향이라는 감정에 반해서 달려왔던 날, 그때 제가 본 건 이 마을의 풍경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삶은 보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귀정자를 지나는데 그날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팔순 어르신이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내 응급실 다녀온 것, 아이들이 올라오라 하는 것, 저도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 어르신이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떠나는 게 맞을 수도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 우리가 당신한테 잘한 건 없어.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온 거라. 바꾸는 게 쉽지 않아.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닌 거 나는 알아. 마을 잔치도 열고 발전 기금도 내고 일손도 거들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늙어가는 사람들이고 당신은 여기서 살아보려고 온 사람이잖아.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 어르신 말씀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틀새가 심술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이 땅에서 버텨온 사람들이 처절한 방어기제였습니다. 외지인이 들어오면 자신들의 터전이 흔들릴까봐 본능적으로 경계하는 것, 그건 남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어나는 전국의 소멸 위기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 좁아지는 세계 안에서 더욱 단단하게 뭉치는 것. 저는 그 단단한 벽 앞에서 1억 5천만 원을 들고 문을 두드렸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길을 걷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끝에 빈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대문이 반쯤 열린 채 방치된 집이었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고 처마 끝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저처럼 꿈을 품고 왔다가 떠난 사람이 있었을까? 아니면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이 결국 도시로 떠나버린 집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빈집이 이 마을의 현실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여기 살면서 행복했어? 아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있었어요. 텃밭에서 처음 상추 딴 날, 할머니가 전복 갖다 주신 날, 아이들이랑 마당에서 밥 먹던 날. 근데 여보, 솔직히 말하면 무서운 날이 더 많았어요. 아플 때 병원이 멀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마을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저는 많이 힘들었고요. 아내 말을 들으며 저는 결심이 섰습니다. 더 버텨야 한다는 자존심,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오기, 그것들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나이 62에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아내의 건강, 나의 건강, 그리고 우리가 진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 그게 어디인지를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2년 가까이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쏟아부은 집이었습니다. 직접 설계하고 한 땀 한 땀 고친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두고 떠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조용히 짐 상자를 꺼내놨습니다. 말없이 거실 한쪽에 펼쳐놓고 책장 위 물건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내가 돌아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고집 부렸지.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긴요. 우리 같이 결정한 거잖아요. 좋은 것도 많이 받고 배운 것도 많았잖아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저도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땅 200평에 리모델링까지 마친 집 1억 5천만 원을 들였으니 최소한 본전은 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매물이 잘 안 나가요. 남해가 관광지로는 유명하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사려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젊은 분들은 일자리 때문에 안 오시고 시니어 분들은 병원 문제 때문에 망설이시고 지금 시세로 보면 7천만 원 정도로 내놓으셔야 그나마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7천만 원, 1억 5천을 드렸는데 7천만 원, 8천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하다는 감정보다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감정이 더 크게 올라왔습니다. 7천만 원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러 오겠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남해가 지금 빈집이 넘쳐나요. 전국에서 빈집 비율이 제일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는 집이 이 마을에만 몇 채예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빈집 전국 1위. 남해가 아름다운 보물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에게 보물섬이지 살러 오는 사람한테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노인들은 하나둘 세상을 뜨고 외지인은 텃세에 치여 돌아가고 그렇게 마을은 조금씩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 오던 날 그렇게 많아 보이던 빈집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꿈이 담겼다가
떠나버린 집들, 혹은 평생을 살다가 자식들 도시로 보내고 홀로 남겨진 집들, 그 빈집들이 이 마을의 현재이자 미래였습니다. 결국 집은 팔지 못했습니다. 빈집으로 남겨두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이 마을에서 보낸 인연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마을 잔치를 열던 날, 전복 바구니를 받던 새벽, 할머니한테 마늘 심는 법 배우던 오후, 수로가 끊기던 날 아침, 어두운 해안도로를 달리던 새벽.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앉아서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마을 회관 창고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지붕이 내려앉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창고, 이장이 한 번은 넌지시 수리가 필요하다고 했던 그 창고. 저는 35년 경력을 담아 수리 도면을 그렸습니다. 어떤 자재를 쓰면 좋은지, 어떤 구조로 보강하면 오래 버티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다 실은 트럭이 마을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도면을 들고 마을 회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회관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문 앞에 도면을 두고 메모를 하나 붙였습니다. 짧게 썼습니다. 2년간 신세 많이 졌습니다.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살아온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부디 마을이 오래 번성하길 바랍니다. 박철수 드림. 차에 올라타며 마을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마을 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마당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손을 한번 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해를 빠져나오는 대교 위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뒤 한번 봐요. 백미러로 봤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떠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서울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전세 줬던 집을 돌려받고 다시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 대신 건물이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 대신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혈압약을 받으러 걸어서 10분 거리 내과에 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데 그 평범한 풍경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프면 10분 안에 올 수 있는 병원, 밤새 주문하면 아침에 오는 택배, 차 없이도 걸어서 갈 수 있는 마트. 남해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여기서는 당연했습니다. 그 당연함이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귀촌을 꿈꾸시는 분들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먼 길 돌아오지 않으셨으면 해서입니다. 첫째, 큰돈부터 먼저 쓰지 마십시오. 저는 처음부터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집을 사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을이 저한테 맞는 곳인지는 살아보기 전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귀촌을 결심했다면 먼저 그 지역에서 6개월에서 1년을 임대로 살아보십시오. 마을 분위기가 어떤지, 주민들이 외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겨울은 얼마나 춥고 불편한지, 병원은 얼마나 걸리는지 살아봐야 압니다. 낭만은 여행에서 느끼는 것이고 현실은 살아보면서 마주치는 것입니다. 둘째, 마을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부동산 사장님은 좋은 면만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귀촌 성공기는 잘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먼저 이사 온 외지인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마을 발전 기금이 있는지, 공동 작업 참여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외지인에 대한 텃세가 어느 정도인지. 불편한 질문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질문입니다. 셋째, 의세권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니어에게 병원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건강할 때만 즐길 수 있습니다. 아픈 날 밤, 어두운 해안도로를 1시간 달리면서 그 풍경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날 밤 아내가 급체가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지금도 생각하기 싫습니다. 넷째, 텃세는 그 마을의 자멸입니다. 외지인을 배척하는 마을은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팝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마을에 활기가 생기고 빈집이 줄어들고 인구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외지인을 몰아내면 남는 건 빈집뿐입니다. 제가 떠나고 나서 그 집은 또 하나의 빈집이 됐습니다. 남해의 빈집은 그렇게 하나씩 늘어갑니다. 외지인을 향한 텃세는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아파트 단지 도서관에 자주 나갑니다. 그곳에서 책도 읽고 가끔은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도면입니다. 거창한 건 아닙니다. 아내와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는 것, 아들, 딸 가족들이 부담 없이 언제든 올 수 있는 곳에 사는 것, 그게 제가 지금 그리는 인생의 도면입니다. 남해의 에메랄드빛 바다는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그 바다는 추억 속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언젠가 아내와 여행으로 다시 가볼 생각입니다. 이번엔 살러 가는 게 아니라 보러 가는 것으로 나에게 맞는 삶의 터전은 로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곳, 내 마음이 편안한 곳, 아플 때 지켜줄 수 있는 곳, 그곳이 진짜 내 터전입니다. 귀촌의 낭만보다 우리 부부의 건강과 평안을 되찾은 것,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